회식 사진 속 여자 알고 보니 우리 집에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회식 사진을 본 건 우연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다. 회사 단체 채팅방 알림이었다. 늘 보던 풍경이라 그냥 넘기려다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회식 자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다들 웃고 있었고 남편도 그중 하나였다. 문제는 사진 속 한 여자였다. 처음엔 왜 시선이 그 여자에게 멈췄는지 나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얼굴이 예쁘다거나 유난히 눈에 띄는 포즈를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본 사람처럼 시야 어딘가에 오래 남아있던 그림자 같았다. 나는 무심코 사진을 확대했다. 확대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 회사 사람이라며 몇 번 인사를 나눴던 여자였다. 아이 학원 얘기를 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으며 신발을 벗을 때 우리 집 현관 구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사람. 그날이 언제였는지 몇 번이었는지도 또렷하게 떠올랐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회사 동료야. 근처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른 거야.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회사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남편은 종종 동료를 집 근처까지 태워주곤 했다. 그 여자가 그중 하나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회식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다시 보자 그때 내가 놓쳤던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화장실 위치를 묻지 않았고 부엌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컵이 있는 수납장도 망설임 없이 열었다. 그때는 단순히 눈치 빠른 사람이라고 넘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장면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집에 있을 때 유난히 말수가 적었다. 대신 그 여자가 분위기를 주도했다.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내게는 집이 참 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처음엔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얼굴이 아니라 그 여자의 손목을 봤다. 작은 팔찌 하나가 보였다. 얇은 체인에 매달린 펜던트.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물렸다. 며칠 전 세탁기를 돌리다 바닥에 떨어진 팔찌를 본 적이 있었다. 이거 뭐야? 내가 묻자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회사에서 누가 떨어뜨린 거겠지.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말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회식도 작고 사람들이 차에 타고 내리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 속 팔찌와 우리 집 바닥에서 주웠던 팔찌는 같은 것이었다. 같은 모양, 같은 펜던트, 같은 위치.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화가 난다거나 바로 따져 묻고 싶다는 감정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많은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지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보고도 보지 않았는지 깨닫게 됐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다. 왜 그래?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이미 나는 결심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다고. 이건 단순한 불륜 의심이 아니었다. 이건 관계의 침투였고 의도적으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가 아는 것이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첩.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다. 회사 얘기, 회식 얘기, 업무 관련 파일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둔 것처럼 깔끔했다. 하지만 너무 깔끔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사진첩의 최근 삭제 폴더를 열었을 때 그 이유를 알았다. 지워진 사진들 중 상당수가 같은 여자를 찍은 것이었다. 회식 자리, 차 안, 그리고 우리 집 근처 골목. 사진 속 배경은 익숙했다. 밤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길, 편의점 앞, 아파트 출입구. 그 여자는 회사 사람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 생활 반경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하나하나 복원하지 않았다. 대신 목록만 확인했다. 언제 찍혔는지, 몇 번이나 지워졌는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게 우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회식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일부러 아이와 함께 늦게까지 외출했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고 불은 켜져 있었다. 현관에 낯선 신발은 없었다. 하지만 거실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컵 2개. 하나는 남편이 쓰는 컵이 아니었다. 나는 그 컵을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 설치된 오래된 CCTV를 확인했다. 아이가 어릴 때 설치했던 카메라였다. 한동안 보지 않았고 남편도 존재를 잊은 듯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 내가 아닌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너무도 익숙한 표정으로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회식 사진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됐다는 걸.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은 맞춰지지 않았다.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당당했는지, 왜 우리 집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관계를 숨기면서도 완전히 끊지 못했는지, 그 답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한 불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이걸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관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걸.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다. CCTV 화면을 껐지만 눈앞의 장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여자는 처음 방문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신발을 벗는 속도도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동선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 집이 낯설지 않다는 듯 익숙한 공간을 통과하듯 움직였다. 나는 화면을 다시 돌려보았다. 첫 장면에서 그녀는 남편보다 먼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열쇠였다. 남편은 늘 회사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회사 사람에게 집 열쇠를 맡길 만큼 우리는 친하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주저함 없이 문을 열었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리듬이 있었다. 나는 시간대를 바꿔가며 영상을 확인했다. 그날만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이 집에 들어왔다. 그것도 항상 내가 없는 시간대였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거나 학원 상담이 있는 날, 혹은 내가 야근을 한다고 말했던 날. 마치 내 일정이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불륜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생활이 이미 관찰되고 조율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TV를 켰으며 부엌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컵을 꺼낼 때도 서랍을 열지 않았다. 이미 어느 칸에 컵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모습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다. 남편은 그 앞에서 유난히 작아졌다. 그녀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었다. 한 번은 남편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당신 아내 눈치 없잖아.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가장 크게 배신했다. 나는 영상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소리를 키웠다. 그리고 그때 내가 듣지 말았어야 할 대화를 듣게 되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여자는 너무도 차분했다. 거의 다 왔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관계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었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이미 계획된 수순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회식 이야기가 나와도 고개만 끄덕였다. 대신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 회식 날짜, 내가 외출한 날과 그녀의 방문 날짜를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놀랍게도 일정은 완벽하게 겹쳤다. 내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왔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에서 배제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었다. 언제 집에 들어올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까지. 남편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쪽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완성시킨 건 내 무관심도 내 신뢰도 아니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이라는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갔다. 나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했다. 회사 사람이라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를 뒤졌고 사내 게시판, 단체 사진, 행사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이름도 얼굴도 어떤 기록도. 그 여자는 회사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대체 누구였을까? 며칠 후 우연히 아이 학원 앞에서 그 여자를 다시 보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아이가 있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남편을 닮아 있었다. 눈매, 입술, 웃을 때 생기는 작은 보조개까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빠르게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당당했는지, 왜 남편이 관계를 끊지 못했는지, 왜 거의 다 왔다는 말을 했는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이미 가족의 경계를 넘어선 문제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는 아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지 찾아봤다. 그리고 며칠 전 내가 친정에 갔던 날의 영상을 발견했다. 그 여자는 그날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아이의 신발은 현관에 가지런히 놓였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우리 아이의 방이었다. 아이들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공포였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옆에서 잠들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이미 2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2번째 삶은 내가 사는 이 공간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이 집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나는 이제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준비하기로 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 증거는 아직 남편의 손에 있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파일, 그리고 절대 열지 않으려 했던 그 기록이.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걸.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결론부터 내리지 않기로 했다. 감정이 먼저 확정되는 순간 증거는 흔들리고 상대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기록을 수집이 아니라 구조화로 바꿨다. 남편의 귀가 시간, 회식 날짜, 내가 집을 비운 시간대, CCTV에 찍힌 방문 시간, 그리고 학원 앞에서 본 그 여자와 아이의 동선까지 모든 것에 날짜와 시각을 붙였다. 하나하나 점이 찍히자 그림이 아니라 지도가 됐다. 이 관계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계획의 반복이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파일이 있다는 확신은 CCTV의 소리에서 시작됐다. 거의 다 왔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작업의 종착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대개 문서와 돈과 서명으로 끝난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그건 늘 사생활 침해라는 말로 되돌아온다. 대신 남편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곳을 찾았다. 회사 메일, 클라우드, 외장하드, 그리고 그가 업무용이라고만 말하던 USB. 그 USB는 거실 서랍 맨 뒤 쓰다 만 사인펜들과 인감 도장 케이스 사이에 있었다. 너무 어설픈 숨김이었다.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발견되더라도 별거 아니야라고 밀어붙일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걸 집어든 손으로 잠깐 멈췄다. 머릿속에 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을 닮은 눈매,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그 얼굴이 내 아이 방에 앉아있던 장면까지 겹쳐졌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을 나는 확인이 아니라 정리로 눌렀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폴더가 몇 개 뜨더니 가장 위에 정리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 안은 마치 누군가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 서류함 같았다. 사진 폴더, 통화 녹취, 캡처 이미지, 그리고 문서 파일들. 그 문서 파일의 제목은 더 노골적이었다. 양육비 계획, 전세 계약, 보험, 각서, 공증 초안. 나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만들고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옆 문서는 각서였다. 혼인관계 종료 후 재산 분할 및 주거 이전에 관한 합의 초안. 거기에는 내 이름이 있었고 내 서명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있었다. 이름이 아닌 실명. 나는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오싹했다. 회사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사람도 아니었다. 그 이름은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저런 애랑은 엮이지 말아라고 말하며 혀를 찼던 이름. 그때는 동네 소문 정도로만 들렸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문서 한가운데에 찍혀 있었다. 나는 다음으로 가족사진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그 아이가 있었다. 놀라운 건 그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사진 속에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더 어렸다. 유모차에 타 있거나 남편 품에 안겨 있거나 그 여자가 등에 업고 있는 아이. 남편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내 몸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이 꺼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다. 정리 폴더에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다. 녹취 폴더가 있었다. 파일 이름은 날짜와 장소로 정리돼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가져가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남편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한 목소리였다. 그 집, 며느리 명의로 된 거 맞지? 응. 그게 문제야. 내 이름으로는 안 돼. 그럼 쉽게 가자. 며느리 쪽을 흔들면 돼. 애를 건드리면 걔는 무너져. 그럼 무너뜨려. 어차피 그 집은 우리 거야. 나는 그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애를 건드리면 무너진다. 그 말은 내 아이가 이미 이 싸움의 도구였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내 아이 방에 그 아이를 들인 이유도, 내가 친정에 간 날을 정확히 아는 이유도 모두 하나로 이어졌다. 내 삶은 이미 시험대였고 나는 그들의 계획 속에 포함된 변수였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그들 계획의 일부가 된다. 대신 나는 그들의 계획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옮겼다. 그들의 약점은 감정이 아니라 문서였다. 돈이었고 기록이었고 서로를 믿는 척하며 만든 구조였다. 구조는 한 군데만 제대로 흔들면 무너진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편에게 밥을 차려줬다. 남편은 평소처럼 오늘도 회식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가 챙겨나가는 가방을 눈으로 확인했다. 늘 같은 가방.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 사원증, 카드 지갑, 그리고 도장 케이스. 회사에 도장을 들고 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남편은 며칠 전부터 도장을 들고 다녔다. 그건 결제가 아니라 공증이나 계약을 위한 물건이었다. 나는 그날 오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며 CCTV를 켜놓았다. 그리고 일부러 집 근처가 아니라 멀리 있는 카페로 갔다. 그 여자가 올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 예상은 맞았다. 저녁 무렵 그 여자가 왔다. 이번엔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들어왔다. 남편은 현관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여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부엌에서 물을 꺼냈다. 그 순간 나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하며 생각했다. 좋아. 이제 내가 직접 들어왔다. 말로만 불륜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집을 점령한 증거였다. 하지만 난 그 자리에서 폭발시키지 않았다. 폭발은 감정이고 감정은 상대에게 시간을 준다. 나는 공개의 장소를 고르는 쪽을 택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자리, 가장 체면을 지키고 싶은 자리, 그래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디였을까? 정답은 남편이 늘 자랑하던 곳이었다. 우리 가족은 체면이 있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시어머니 앞. 시어머니는 늘 나를 평가했고 남편을 감쌌고 가정이라는 단어를 신처럼 믿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가정이 가장 더럽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면 된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잡았다. 올해는 다 같이 사진도 찍자.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는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뭔가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회식이 잦아졌고 집안 돈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확신이 없으니 가족 모임이라는 명분으로 나를 압박하려는 거다. 나를 흔들어서 입을 열게 만들려는 거다. 나는 그 모임이 무대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CCTV 영상, USB 파일 목록, 녹취 일부, 문서 초안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중 가장 치명적인 한 줄. 애를 건드리면 무너져. 그 문장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가족을 도구로 삼는 범죄적 발상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그 문장에 댓글을 단다. 이건 선 넘었다. 라고. 모임날 식탁에는 음식이 많았다. 시어머니는 웃었고 남편은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그 친절이 더 역겨웠다. 나는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남편은 내게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요즘 예민하더라. 힘들면 말해.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사전 봉합이었다. 내가 터뜨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말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시어머니가 말했다. 자, 이제 가족끼리 사진 찍자. 그 말에 남편이 먼저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두껍고 단단한 봉투였다. 시어머니 시선이 봉투로 이동했다. 남편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다. 그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더 무너진다. 어머니, 사진 찍기 전에 이거부터 보세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문서와 캡처들이 있었다. 그녀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남편은 입술이 마르고 손이 식탁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시어머니가 결국 한 장에서 멈췄다. 합의 초안이었다. 내 이름 옆에 서명란이 비어있는 문서.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찍혀있는 문서. 이게 뭐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질수록 위험하다. 남편은 웃어 보이며 말했다. 엄마, 그건 오해. 나는 그때 마지막 한 방을 꺼냈다. 웃음이 아니라 영상이었다. 나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그 여자가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다. 아이 둘이 따라 들어왔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고 내 아이 방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동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다가 숨을 멈췄다. 손이 떨리며 태블릿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체면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체면이 눈앞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다. 동수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녹취 파일의 한 부분을 재생했다. 아주 짧게. 너무 길게 틀면 감정이 섞여서 논점이 흐려진다. 짧게, 칼처럼. 애를 건드리면 걔는 무너져. 식탁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얼굴이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였다. 수치는 분노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인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너 이걸 언제부터?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참았던 게 아니라 준비한 겁니다. 제 아이를 도구로 말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봉투를 낚아채려 했다. 그만해. 그 순간 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엔 공증 사본과 송금 내역이었다. 남편은 멈췄다. 왜냐하면 그 내역에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었고 그 돈의 일부가 우리 공동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오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오해는 말로 풀지만
돈은 말로 지워지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여자 어디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찾으셔도 소용없어요. 이제 이 집의 문은 제가 잠글 거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변호사 상담을 끝냈고 증거 정리도 끝냈고 보호 조치와 아이 관련 절차까지 준비해 두었다. 남편이 아이를 흔드는 순간 내 손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문서가 있었다. 그게 진짜 사이다였다. 소리 지르는 복수가 아니라 도망갈 구멍을 막아버리는 복수.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나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망쳤냐?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드님이고 더 정확히는 그 여자와 함께 짠 구조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그냥 끊어낸 겁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자.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웃었다. 이제 와서 아이를 방패로 세우는 건 그들이 처음부터 했던 방식이다. 나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아이를 먼저 건드린 건 너야. 이제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통쾌한 장면은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곳, 그녀가 정상처럼 보이길 원했던 곳에서 그녀의 구조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열어줬다. 그녀는 내 집 열쇠를 들고 들어왔고 내 아이 방까지 침범했고 문서로 내 삶을 찢으려 했다. 그 흔적은 너무 많았다. 숨길수록 더 크게 드러나는 종류였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녀가 끝까지 당당했던 이유이자 끝까지 당당할 수 없게 되는 이유였다. 나는 집에서 아이와 둘이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탁에는 국이 있었고 밥은 따뜻했으며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동안 내 삶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계획하는 삶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 여자는 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남편도 아니었다. 내 삶의 주인은 처음부터 나였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방식은 울음이 아니라 증거였다. 회식 사진 속 여자,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을 빼앗는 계획을 짜고 있었고 아이까지 도구로 쓰려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정도까지 당하고도 조용히 넘어가시겠습니까? 지워진 진실은 증거 앞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분노로 끝나지 않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여러분의 참여 한 줄이 같은 피해를 막는 가장 강한 경고가 됩니다.